8월 21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요약하면 형식적으로는 양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 13기 아래인 법원 기수 파괴, 내용적으로는 법원 내부 갈등 해소와 이를 통한 실질적인 법원 개혁입니다. 먼저 이철규 기자입니다. 장고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선택은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입니다. 부산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원 내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두루 거친 정통 법관 출신입니다. 올해 58살, 50대의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후보자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 13기 후배로 그야말로 파격적인 기수 파괴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성향은 무척 진보적입니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인권법 전문가로 꼽힙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최근 2차례에 걸친 전국 법관대표회의와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 등 사법개혁과 사법 파동 수준의 법원 내 갈등을 촉발한 진앙지이기도 합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 회장으로 법관으로서 인권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법원 내 갈등을 해결하고 사법개혁을 완수하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신임 대법원장에 지명된 가운데 법무부 핵심 요직인 법무실장에도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사법연수원 23기 이용구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이는 법무부 탈검찰화에 따른 조치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현직 검사나 검찰 출신이 아닌 비검찰 출신 외부 인사가 영입된 건 지난 1967년 법무부실이 설치된 이후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용구 신임 법무실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습니다. 지난 2013년 변호사 개업 후엔 법무법인 LKBN 파트너스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신임 실장은 판사 시절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 관련 소장 판사들이 서명 연판장을 돌린 4차 사법파동을 주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신임 실장이 20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각종 법제 개선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임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이슈플러스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얘기 이어서 더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기수도 그렇고 그동안 법원 안팎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이름도 아니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깜짝 인사네요. 네, 여러모로 파격적인 인사라는 게 법원 안팎의 중평입니다. 네. 일단 기수 파괴가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2기인데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로 무려 13기를 한꺼번에 건너뛴 말 그대로 기수 파괴 인사입니다. 네. 전국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쥐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네. 각급 고등법원장 등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현실화할 경우 김명수 후보자보다 선배 기수의 고위 법관들이 줄 사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일단 지명 자체로 자동으로 법원 상층부의 인적 청산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네.
대법관을 안 거치고 현직 일선 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경우도 이거 아주 전례가 거의 없는 경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건국 후 대법원이 처음 만들어져서 대법관 경력 자체가 있을 수 없었던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1961년부터 1968년까지 3, 4대 대법원장을 지낸 조진만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네. 사법 역사상 근 50년 만에 처음으로 김명수 네. 후보자는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이 지명된 법관이라는 이력을 갖게 되는데요. 네. 단순히 기수만 파괴한 게 아니라 그동안의 사법 관례 자체를 파괴한 파격 인사라는 평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파격 인사를 감행했을 때는 뭐 배경이 있을 텐데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뭐 이번 인사 배경 뭐로 보고 있나요?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재판 실무 차원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성향, 즉 사법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냐, 이 두 측면입니다. 네. 재판 실무 차원은 쉽게 말해서 뭐 대법관 경력이 없지만 업무적으로 사법부를 지휘하고 이끌어 나갈 역량이 되느냐 뭐 이런 차원인 것 같네요. 네, 김명수 후보자는 1986년 서울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줄곧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아와서 재판 네.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재임 기간 동안 재판 업무만 담당하면서 집필 또한 민사법 정통 전문 법관이다라고 김 후보자를 평가했습니다. 네. 뭐 판사 중에 일선 법원장까지 하고 있을 정도면은 재판 실무 능력이야 뭐 기본적으로 다 검증이 됐을 텐데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방점은 사법 개혁, 뭐 그런 역량과 의지 이런 거를 주로 받겠네요. 예, 말씀하신 대목은 박수현 대변인의 오늘 브리핑 이어지는 발언에서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네. 박 대변인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 회장으로서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 편람회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네.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하여 실행하였다면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다. 이렇게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뭐 7글자로 하면 사법개혁 적임자 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듯이 김명수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적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또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학명 수준의 저항과 개혁 요구를 불렀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는데요. 네. 대법원장으로 가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사법부 내 갈등도 해결하고 또 사법개혁도 완수해라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배경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청문회를 포함해서? 네, 대법원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선 국회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데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24일까지고 퇴임식인 22일에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는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그동안 하마평에 오르던 사람들이 무색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골랐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떤 행보를 펼치는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8일 열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야 3당이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청문회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며 자신은 야당 소속이지만 이 후보자 지명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야 3당은 이 후보자가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고 여당은 청문회를 통해 자격을 검증하자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 1심 선고가 25일이죠.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애초 이 부회장 재판이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선고 재판이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선고를 나흘 앞둔 오늘까지도 중계 여부가 결정되지 못하면서 생중계를 하는 건지 어떤 건지, 한다면 언제 발표할 건지 등을 두고 이런저런 논란과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무슨 속사정이라도 있는지 정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주요 사건 선고 재판 TV 생중계를 가능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해당 규칙은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법원 안팎에선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선고 생중계 재판 1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얽힌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그 핵심 재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 등 생중계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지대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러나 선고를 불과 나흘 앞둔 오늘까지도 이 부회장 선고 생중계 여부는 여전히 짙은 안개 속입니다. 대법원은 일단 재판 생중계 판단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관여할 의지도 관여할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회장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법률방송의 관련 질문에 결정된 게 아직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이 부회장 재판 방청권 공개 추첨이 있는 내일쯤엔 중계 여부 발표가 날 거라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서도 추측성 보도일 뿐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해서 재판부는 생중계를 할 경우 1심 판결임에도 확정 판결인 것처럼 오인과 오해를 부를 염려, 나아가 일부 지지자들의 과격 행동과 여론 분열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등을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릴 예정이어서 선고 생중계에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TV 생중계 결정 당시 재판부가 파면을 결정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일 뿐 그런 소문은 무리한 해석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와 달리 첫 재판 변론 시작 전 사진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 생중계를 허가할지 말지 재판부의 결정에도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연예계 재판 관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인을 태우고 다니는 이른바 로드 매니저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입니다. 소속사에 로드 매니저를 바꿔달라는데도 안 바꿔줍니다. 이를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와 이익금 반환 소송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을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려서부터 국악을 해 국악소녀로 알려지며 유명해진 방송인 송소희 씨입니다. 송 씨는 지난 2013년 7월 D 기획사와 계약금 3천만 원에 순수이익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하는 전속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7월까지.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해인 2013년 10월 D사 대표 최모 씨의 동생이자 직원인 A 씨가 소속사 가수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에 송소희 씨 측은 A 씨를 송 씨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D사 대표 최 씨에게 요구했지만 최 씨는 동생은 죄가 없다며 A 씨를 오히려 송 씨의 로드 매니저로 보냅니다. 송소희 씨 입장에선 소속사 여가수에게 약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과 하루 내내 붙어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에 반발해 송 씨의 아버지는 2014년 2월 독자적인 기획사를 차려 딸의 활동을 돕고 같은 해 6월 D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에 D사 대표 최 씨는 일방적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3억 원에 기존 투자금과 분배받지 못한 순수익 등 모두 6억 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냅니다. 송 씨의 전 소속사 측은 전속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송 씨가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고 송 씨 측은 신뢰관계를 훼손해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송 씨 측은 D사 대표 최 씨에게 3억 788만 원의 정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속 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이익은 계약서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투자금 등 최 씨가 손해를 입었기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일방적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3억 원에 대해선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강간 혐의를 받는 동생을 당시 미성년자인 송 씨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투입해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속계약 기간이 2020년까지로 한참 남았지만 부당한 계약 해지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계약 파기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없지만 정식 계약 파기 전까지 발생한 수익은 계약서대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의 골자입니다. 연예인의 이른바 성폭행 로드매니저라는 특수한 상황과 계약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민법의 대원칙 사이에서 법원의 고심이 반영된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41개 검찰지청에 설치된 특수전담 부서가 폐지되고 형사부가 대폭 증원됩니다. 대검은 오늘 특수부 인력을 줄이고 민생과 밀접한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충원, 지청 특수전담 폐지, 형사부 브랜드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비위 혐의가 포착된 변호사나 로펌에 대해 법조윤리협의회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법조윤리협의회의 현장 조사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전관 예우와 법조 브로커 근절을 위해 협의회의 조사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내일 출간하는 회고록에서 탄핵 사태의 주된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과 옛 새누리당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총재는 회고록을 통해 탄핵 사태가 보수주의의 책임인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정말로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사람은 보수주의 가치에 배반한 행동을 한 정치인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이 치르던 객관식 필기시험이 없어지고 내년 3월부터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바뀝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더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8월 21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